끓기 전 가장 뜨거운 순간, 식기 전 가장 냉정한 시선, 적당히 뜨거운 두 남자의 57번째 이야기. 여기는 95도 속 칠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군님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저희가 녹음 일자를 다 정해놨어요. 미리. 그리고 저희가 프롬포트도 짜놨고 저희가 준비를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희 녹음일 기준 이틀 전에 갑자기 군님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감기에 걸린 것 같다. 얘기로 말씀을 하셨고 결국 심한 감기로 이어져서 오늘 병원에 가봤는데 이제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못해도 내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군님이 이제 언제 나아질지 모르잖아요. 사실 독감이라는 게 또 지금 컨디션 좋다가도 1시간 뒤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또 독감이기도 하니까 군님이 이제 그 자기가 언제 나올 줄 모르니까 저한테 계속 시간을 약속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죄송했나 봐요. 그래서 군님이 저한테 먼저 진짜 미안한데 이제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혼자라도 녹음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좀 어색하지만 집에서 마이크를 들고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막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다고 말은 못하지만 제 생각엔 설날을 기점으로 날이 많이 따뜻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조차도 옷을 점점 얇게 입으려고 하고 있다 보니 확실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특히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한겨울에는 오히려 너무 추우니까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껴입고 이래서 감기 걸릴 일이 많이 없는데 특히 이 시기에 좀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제 왼쪽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비대면 저희가 혼자 지금 녹음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군님이랑 같이 녹음을 했으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나의 마이크를 같이 쓰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혼자 녹음해 보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군님이 혼자 녹음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희가 일정이 깨지면서 군님이 한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제가 마지막 10분, 20분을 했던 기억은 있지만 메인으로는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할 거예요. 뭐 안 그래도 항상 부족하지만 오늘은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항상 제 부족한 면을 군님이 채워주셨는데 이제 그런 면이 없으니까 더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군님의 빈자리를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대한 알찬 방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사실 이모저모에 관한 거를 미리 써놨어요. 근데 군님이 갑자기 아프시다 보니까 이게 이모저모를 어떤 걸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군님이 준비하신 게 좀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댓글 하나가 달리셨는데 아주 감사하신 분이죠. 항상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에게 항상 힘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궁금해하신 게 저희가 아무래도 한국어로 항상 UFC를 보다 보니 현지에서는 어떤 UFC 용어가 있고 어떤 UFC 영어 단어들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는 군님이 좀 더 영어를 훨씬 잘하시고 그리고 군님은 저보다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UFC도 현지 해설로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군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군님이 같이 여기 안 계셔서 이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로 한번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딱 그 댓글 봤을 때 이거 약간 이모저모에서 푸는 것도 좋지만 약간 이모저모에서는 맛보기로 하고 나중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하나의 코너 혹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따로 풀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링 안에서의 영어 표현. 저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군님이 종종 얘기하시는 블리치라는 표현.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 저희가 저번에 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블리치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여요. 특히 미국 풋볼에서 많이 쓰이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튀어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튀어나간다? MMA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한국어로 따지면 약간 반박자 빠름? 약간 이런 느낌? 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먹을 낸다든가. 그런 선수가 누구 있을까요?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보통 이럴 때 군님이 옆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는데, 네, 군님이 많이 보고 싶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고 제가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사실 한국 중계를 훨씬 많이 봐가지고 제가 저번 1주년 특집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UFC를 몰아본 거는 스포티비 시절 스포티비에서 유튜브에 모든 경기를 올려줬는데 제가 그때 경기를 많이 봐서 저도 사실 미국 해설보다는 한국 해설이 좀 더 저에게는 편해요. 예, 편해요. 저에게 익숙하고 근데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이 아무래도 좀 더 라이트 팬을 위한 해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김대환 해설위원, 저희 모두 김대환 해설위원의 해설을 듣겠지만 정말 좋은 해설위원이고 그분은 정말 약간 최대한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음, 제가 느낀 조로건 그리고 다니엘 코미어 이런 이제 현지 코멘터리는 좀 더 현장감 있는 얘기를 많이 들려주려고 해요. 약간 라디오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경기 화면을 안 봐도 그 화면을 최대한 이해시켜 주려고 이해시켜 주려는 좀 그러한 말투고 저희 김대환 해설위원을 포함해서 한국 해설위원들은 지금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그리고 이 자세가 왜 나왔는지 이 선수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선수가 왜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지를 좀 라이트 팬들을 위해서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대환 해설위원은 좀더 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 풀어서 얘기하고 현지 코멘터리들은 그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요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저번 설날부터 쇼츠를 되게 많이 봤다고 했는데 요즘도 계속 쇼츠 중독입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쇼츠를 끊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요즘 양상형 쇼츠가 진짜 범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버고 물론 이제 부끄럽지만 나름 구독자를 꽤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예, 꽤 가지고 있는 유튜버로서 한마디 하고 싶다면 동료 유튜버들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창의성은 좀 넣고 삽시다. 너무 창의성이 없어요. 진짜 그냥 AI 프롬프트 넣고 대본 짜준 거 AI한테 읽게 만들고 AI가 읽어서 만드는 그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 뻔한 BGM들을 너무 많이 써요. 예, 진짜 이거는 저는 좀 너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저 창의성은 좀 넣읍시다. 뭐만 하면 런어웨이. 진짜 카니 웨스트 런어웨이. 아니면 뭐만 하면 그 중국 여성분이 부르신 말 안 해도 들으시면 아 이거라고 할 법한 BGM들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저번 주였나요? 쇼츠를 넘기고 있다가 저희도 당연히 쇼츠 뭐 딱 봤을 때 각 안 나오면 한 1초 만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딱 보고 있는데 딱 보다가 아 대충 느낌 없다 해서 1초 만에 넘겼어요. 근데 노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오류났나 보네 하고 다시 올렸다가 내렸어요. 근데 또 노래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약간 이질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싱크가 좀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위에 쇼츠랑 아래 쇼츠랑 똑같은 BGM을 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초 만에 넘기니까 이게 위에 BGM이랑 아래 BGM이랑 같은 음악이 맞물려서 나온 거죠. 이 정도 저 그거 보고 아 진짜 이거 너무 똑같은 BGM 많이 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요즘 진짜 너무 양산형 소치가 너무 많아요. 진짜 사실 제가 막 AI 보이스를 쓴다고 뭐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AI 보이스 쓸 수 있죠. 그리고 AI 보이스 써서 더 효율적이면 쓰는 게 맞고 하지만 적어도 프롬포트나 스크립트는 저희가 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창의 아니겠습니까? 크리에이티브.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또 듣기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수익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수익이 좀 막아지면 좀 이런 양산형 쇼츠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제가 사실 번역은 괜찮아요. 너무 뻔한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AI가 만들어주는 프롬프트에 AI가 그대로 보이스를 읽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의 쇼츠, 하나의 같은 장면인데 다른 AI들이 만들다 보니 다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 창의성은 좀 갖고 삽시다. 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군님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저희가 종종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카톡으로 하곤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95도 속 칠랭에 들어가서 저희 옛날에 만들었던 한창 쇼츠 만들었던 그 쇼츠를 봐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만약에 돌리시다가 저희 쇼츠가 나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또 뭐였냐면 제가 쇼츠를 보다가 또 하나 본 게 그런 쇼츠였어요. AI에게 복싱을 10억 번 시켰더니 벌어진 일. 그래서 저 처음에 이게 뭐야 하고 봤는데 저 이제 복싱 하면 어 봐야겠다고 봤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복싱 저희가 이제 복싱을 하는데 그런 스탠스를 잡잖아요. 저는 이제 복싱을 배웠으니까 더군다나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저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만들어냈을까? 왜 스탠스는 11자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배울 때 저는 이제 이 팔꿈치를 외산 모양으로 해야 된다. 팔자 모양인가?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배웠거든요. 처음 배울 때. 이걸 누가 만들어냈고
이걸 왜 할까? 왜냐면 어쨌든 전 세계에서 복싱을 같은 스탠스와 같은 자세로 가르치잖아요. 뭐 갑자기 뜬금없이 갔더니 처음부터 필리쉐를 알려주고 이런 복싱장은 없잖아요. 그런 나라도 없고 뭐 조금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분명히 효율적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엔 이걸로 시작할 거고. 근데 이거를 누가 발견했을까? 그리고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알까?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냥 전 좀 그런 의구심에 갖고 삽니다. 스포츠맨으로서. 좀 항상 궁금했는데, 뭐 야구도 그렇고, 전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만, 모든 나라에서 골프를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단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립을 잡는 법. 근데 골프 그립이 생각보다 좀 특이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야구는 그냥 두 손으로 잡는 느낌이지만, 골프 그립은 약간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누가 알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잡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럼 어느 순간 누가 이게 효율적이라고 느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야구도 그렇고 뭐 양궁도 저희가 항상 궁금한 건 왜 이거를 입까지 댈까? 왜 코에 대고 있을까? 뭐 이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럼 그 효율성은 누가 만들어낸 거고 어떻게 알게 된 건지가 그냥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쇼츠를 끝까지 봤죠. 결국 쇼츠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한테 복싱을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내용의 쇼츠인데 처음에는 두 AI 모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건 좀 과장이죠. 아무리 저희가 복싱을 안 배워도 처음에 서 있는 법은 아니까. 어쨌든 극단적인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시작한 것 같고 1.3억 번을 시켰더니 넘어지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걸 AI들이 학습을 해요. 즉 스탠스의 개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사실 복싱이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쓰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스탠스의 기본인데 1.3억 번 만에 AI들이 스스로 학습을 해요. 계속 넘어지면서 아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는 거라는 스탠스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억 번 학습한 후에는 상대의 앞발 바깥쪽으로 서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대 복싱 그리고 격투기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죠. 상대의 앞발을 먹는다. 제가 좀 이따가 션 스테인랜드 경기 얘기도 하겠지만 스테인랜드가 딱 그렇게 상대의 앞발을 먹고 자신의 왼쪽으로 돌아줬잖아요. 가장 복싱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 겁니다. 움직임에. 그리고 4억 번의 학습 끝에는 헤드 무브먼트와 잽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상대의 왼쪽으로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배웠고 4억 번부터는 이 와중에 내 머리까지 움직이면 내가 안 다치겠구나. 내가 더 넘어질 일이 없겠구나. 플러스 잽이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법이겠구나. 가장 파괴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상대방 머리에 공격을 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공격이다 라고 학습을 한 거예요. 4억 번 만에. 이게 실제 복싱 선수들의 리듬과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억 번의 학습 끝에는 바디잽과 페인트가 생깁니다. 즉 페인트가 뭐냐? 계속 공격하면 얘가 알아차리잖아요. 내가 공격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응용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10억 번 만에. 그리고 이때 깨닫습니다. 머리를 때려야 상대방이 가장 중심을 잃기 쉽구나. 이거를 10억 번 만에 배웁니다. 즉 이게 뭐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싱이죠. 물론 저희가 바디샷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심을 잃기 쉬운 거, 그러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잃기 쉬운 건 결국 머리잖아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머리를 때려야 된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를 처음부터 10억 번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이게 복싱이 우리가 물론 이제 10억 번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복싱이 가장 역사가 긴 격투 스포츠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별개로 가장 전 본능에 가까운 스포츠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때리는 건 다 때리잖아요. 어린 꼬마 애들도 싸울 때 때리긴 때리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이게 참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싱 가장 효율적인 스탠스 이 복싱 자체가 정말 긴 역사 그리고 정말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학습된 거고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뭐 레슬링도 그렇고 골프 아까 제가 얘기한 골프 그립도 그렇고 양궁 저희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 입에 대고 코에 대고 이런 것도 다 그냥 계속 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실 혼자서 하는데 이 분량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혼자서도 잘 떠들고 있네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혼자 할 때 너무 텐션이 떨어지고 긴장될까 봐 제가 오늘 저녁에 커피 잘 안 마시거든요. 제가 카페인에 되게 취약해요. 근데 좀 텐션을 올리고 싶어서 이 방송하기 전에 커피를 좀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텐션이
필요 이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스를 좀 갖고 왔어요. 이제 군님도 뉴스를 갖고 왔고 저도 뉴스를 갖고 왔는데 아마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군님이랑 있을 때 더 풍부한 얘기,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당장 중요한 거 아니면은 일단은 이번 주에 준비했던 뉴스는 다음 주에 군님이 오시면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의 케미가 중요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서로 많은 정보를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많은 경기들이 업데이트 됐잖아요. 뭐 도미닉 레이즈 돌아오죠. 상대는 우리 사막좌 조니 워커고, 커티스 블레이즈도 돌아오고, 그리고 케빈 홀란드도 돌아옵니다. 저의 최애 중 하나인 케빈 홀란드도 돌아오고. 전 뭐 이 선수가 아직도 있는지 몰랐는데 컵스 한슨도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군님이 좋아하시는 타티아나 수아레즈도 컴백 소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군님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는 당장 중요한 뉴스가 아니면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장 중요한 뉴스 하나 있죠. 또 한 명의 한국 선수, 유주상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됐다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유주상 선수는 사실 UFC 326에서 가스톤 볼라뇨스와 경기가 잡혀 있었는데요. 이제 경기가 1주 정도 남았네요. 한 10일 정도 남았죠. 저희 녹음일 기준. 10일 정도 전에 이제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하지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면은 유주상 선수의 대체 선수로 또 다른 한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정영 선수인데요. 이정영 선수가 지금 2연패를 당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디차 코치를 만났고 좀 열심히 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예 미국으로 넘어갔었죠. 예, 정말 한국 선수들이 전 잘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저와 군님의 성향을 알겠지만 한국 선수라고 무조건 응원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항상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 선수라고 100%막 흔히 얘기하는 빨아준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은 저와 군님이 항상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선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유주상 선수가 아웃된 건 정말 아쉽지만 참 유주상 선수 잘 안 풀리네요. 특히 저번 경기에서 좀 패하고 민심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UFC라는 게 예전에 맥스 할러웨이도 얘기했지만 한 번 이기면 신이 되고 한 번 지면은 이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게 UFC잖아요. 사실 UFC 특성상. 그래서 유주상 선수가 이번 경기를 이겼으면 그런 잡음들이 많이 사라졌을 텐데 더군다나 이번에 10일 남기고 갑자기 아웃되면서 이러한 잡음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단 그거랑 별개로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이제 곧 일어날 이정영 선수의 경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가스톤 볼라뉴스 전 사실 정확하게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정영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많이 불리한 입장이긴 해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UFC 326 아니겠습니까? 넘버링에서 이기는 건 사실 파이널에서 이기는 거랑 이 같은 승리를 거뒀을 때 하입을 받는 그리고 주목받는 주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이기면 또 하이 리스크인 만큼 하이 리턴이 돌아올 거라 합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도 아닌 게 대체 선수로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 경기를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뼈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꼭 이번 경기 준비 잘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님이 아스피날의 라식 관련된 소식 그리고 존 존스의 인공관절 관련된 소식을 얘기하고 싶다고 했는데 전 사실 그래서 군님이 얘기할 줄 알고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리서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군님이 못 오시게 됐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저도 당연히 쇼츠를 봤습니다. 아스피날 라식 소식은 잘 모르지만 존 존스의 인공관절 소식은 제가 옛날 쇼츠를 보아서 좀 알고 있는데 어떤 제가 아는 선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이제 한 인터뷰어가 얘기를 했죠. 존 존스 너 복귀할 거니?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존 존스가 그때 얘기를 했죠. 내가 사실 지금 거의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관절이 좋지 않다. 뭐 MRI인가 뭘 찍어보니 내 관절 왼쪽 관인가 오른쪽 어쨌든 한쪽 관절에 염증이 지금 너무 심하다. 그래서 거의 관절을 갈아치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들으면서 딱 느꼈던 거는 제가 물론 존 존스의 광팬까지는 아니지만 존 존스를 그래도 꽤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신빙성은 뭐 30% 정도라 생각할게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존 존스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질 경기는 안 하고 이길 경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패인 것도 있지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나 되게 스마트한 되게 영리한 파이터긴 합니다. 근데 자신의 이런 부상 소식을 스스로 알렸다?
그리고 그냥 부상 소식,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 정도 소식도 아니고 나는 이제 인공관절을 써야 할 만큼 많이 늙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굳이 카메라 앞에서 한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찍고 있는 상황이면 존 존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영상이 바이럴 될 거라는 걸. 근데 존 존스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구나. 이제 진짜 은퇴했으니까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존 존스는 진짜 돌아올 일 없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결국은 데이나 화이트가 백악관 경기에서 존 존스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존 존스는 지금 그냥 은퇴한 척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고, 아, 그냥 아예 은퇴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존스가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해도 저는 이제 존 존스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긴 해요. 예, 뭐, 존 존스의 과거 행적이나 약물이나 당연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센세이셔널한 파이터여서 전 되게 좋아했고, 전 지금도 고트를 뽑으라 그러면 존 존스를 뽑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네, 존 존스가 좀 이렇게 말년에 이렇게 된다니 사실 안타깝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그 선수 생활을 개판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타깝진 않고 그냥 예, 뭐 세월이 흘렀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고 그냥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 정도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뉴스 여기서 그냥 끝내는 걸로 할게요. 저도 이제 매치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경기 업데이트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님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매치는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UFC 327에서 플라이급 챔피언전이 열립니다. 바로 챔피언 조슈아 반과 랭킹 3위 타이라 타치로의 경기인데요. 이게 이제 4월 11일에 열리는 UFC 327 메인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메인 이벤트일 텐데,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군님이랑 다르게 마넬캅이 먼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마넬캅이 먼저 타이틀샷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마넬캅도 물론 타이라 타치로도 모레노를 이겼지만 마넬캅도 브랜든 로이바를 이겼거든요. 둘 다 탑 컨텐더를 이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넬캅이 랭킹 2위 이제 타이라 타치로보다 한 단계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는다면 마넬캅이 좀 더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타이라 타치로는 나이도 좀 어리기 때문에 좀 한 텀 기다려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마넬캅한테 경기가 넘어가는데 마넬캅이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슈아 반의 첫 번째 방어전 상대로는 타이라 타치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네이버 뉴스에 이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최초의 두 아시아인의 챔피언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가 여기서 반박하고 싶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조슈아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뭐 일단 그래도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아시아인들의 타이틀샷이 아닙니다. 아마 UFC를 좀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2024년에 열린 UFC 300에서 장웨일리와 얀시아오난이 타이틀을 두고 한번 경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기자분이 여성부를 뭐 취급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UFC 최초의 두 아시아인의 타이틀전 경기는 아니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댓글 다는 창에 있으면 꼭 적고 싶었는데 네이버 스포츠가 사실 댓글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화나요라는 버튼도 누르고 싶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다 해도 누가 알겠나. 그래서 그나마 제 방송에서 얘기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부에 UFC 파이나잇 션 스틸랜드와 헤르난데즈 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약간 이제 구독자, 저희가 올리고 있는 모든 플랫폼의 구독자들이 약간 정체기가 왔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걸 저희 애청자들은 당연히 구독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들어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아니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지금 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군님에게도 정말 큰 힘이 돼서 금방 나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잠시 쉬고 2부 UFC 파이나잇이 열렸던 휴스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커피를 마시고 왔더니 갑자기 이 에너지, 엔돌핀이 팡팡팡 돌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긴장 많이 했어요. 사실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저희가 UFC 파이트 나이트 스틸랜드와 헤르난데즈의 카드 리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일단은 저희가 프리뷰했던 메인 이벤트 마지막 세 경기 빼고도 제가 좀 언급하고 싶었던 경기 두 개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코비 스미스와 조사이어 헤럴의 경기였습니다. 웰터급에서 열렸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원래 자코비 스미스의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쵸. 고석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석현 선수가 경기 1주, 2주 정도를 앞두고 늑골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조사이어 헤럴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조사이어 헤럴 선수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게 이번이 데뷔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기를 갖게 됐고 어떻게 보면 고석현 선수의 부상이 이 선수에게는 행운이었던 거죠. 저는 사실 이 경기는 못 봤어요. 이 경기는 못 봤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쇼츠에서 이미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특히 이제 쇼츠에서는 자코비 스미스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왜냐면 1라운드 TKO로 이겼으니까 쇼츠에서 엄청 띄워주길래 무섭다 하고 봤죠. 왜냐면 특히 그 쇼츠 내용은 뭐였냐면은 고석현 선수가 상대를 안 한 게 다행이었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정도야?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웨이트인 개체량을 봤을 때는 근질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경기도 1라운드 TKO 그리고 쇼츠 격투 유튜버들의 쇼츠에서도 이렇게 띄워주니 한번 봐야겠다고 봤는데 솔직히 저는 몸이 엄청 좋았다 이거 빼고는 인상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레슬러라고 들었는데 엄청난 레슬링 테크닉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군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마 군님도 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1라운드 너무 빠르게 끝났다 보니까 레슬링 테크닉을 좀 보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타격도 이제 몸이 좋다 보니까 파워풀한 건 알겠어요. 근데 한 방 한 방 약간 둔탁하게 들어갈 뿐이지 막 기술의 레벨이 높거나 또 속도가 빨라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기술의 레벨이 높거나 속도가 빠를 수 있겠죠, 평소에. 하지만 적어도 이 경기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뭐 좀 과하게 얘기하면 호들갑이었다. 예, 쇼츠는 좀 호들갑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뭐 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석현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쇼츠에서 격투 유튜버들이 쇼츠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석현 선수가 이 선수를 안 만나서 다행이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작은 논란이 하나 있었죠. 이제 파운딩을 하고 있는데 심판이 말렸어요. 근데도 이제 파운딩을 조금 더 이어나갔는데 뭐 제가 이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선수의 뭐 인성에 대해서 운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선수가 일부러 그랬는지도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당연히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정말 인성이 안 좋아서 때렸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위험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정말 이 선수가 인성이 좋지 않는 거라면 고석현 선수가 이 선수는 안 맞는 건 뭐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괜히 심하게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고석현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자코비 스미스랑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는. 그 제가 또 하나 본 경기 중에 하나 언급하고 싶었던 게 이건 이제 메인 카드인데 미들급 제커리 리스와 미첼 페레이라의 경기였습니다. 둘 다 넌랭커였고요. 경기 결과부터 미리 말씀하자면 미첼 페레이라의 스플릿 승리였는데요. 뭐 미첼 페레이라는 다 아실 거예요. 철권 파이터로 워낙 유명한 파이터였는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철권 파이터처럼 화려하게 싸우다 보니 좀 실속은 많이 없습니다. 이미 3연패 중이었고요. 저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았는데 계약 마지막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승리가 간절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제커리 리스로 저는 좀 처음 봐가지고 이 선수가 새로 데뷔했나?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23년에 UFC에 데뷔해서 전적이 4승 1무 2패 홈타운 보입니다. 예, 즉 이번 경기에 열렸던 휴스턴 출신이라고 해요. 홈타운 보이 제커리 리스가 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함께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사실 이 경기를 딱 교회 갔다 왔을 때 틀었는데 이 경기가 3라운드 마지막이었나? 3라운드 거의 마지막 쯤이었을 거예요. 얼굴을 봤을 때 둘 다 엄청나게 깨져 있는 거예요. 특히 제커리 리스의 얼굴이. 그래서 이거다. 저와 군님이 항상 얘기하는 UFC 파이널에서 원하는 출혈이 낭자한 경기. 정말 둘이 뒤엎는 싸움을 했구나. 정말 재밌는 경기를 했구나. 라고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풀 경기가 올라오자마자 풀 경기를 봤는데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참 출혈이 나서 정말 둘이 처절하게 싸웠구나라는 제 기대와는 다르게 상남자들의 싸움이 아닌 엄살쟁이들의 저퀄리티 싸움이 아니었나 싶어요. 특히 미첼 페레이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연패 중이었고 계약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승리가 고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추했습니다. 특히 페레이라 두 번의 로블로, 한 번의 아이포킹, 이걸로 경기를 이제 멈췄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의심돼요. 아마 이 경기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줬잖아요. 슬로우 장면으로 두 번의 로블로 둘 다 들어갔는지 의심이 됩니다. 좀 의심이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아이포킹도 뭐 이거는 그 앞선 두 번의 로블로보단 좀 더 약간 신빙성이 있었지만 전 그것마저도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게, 제가 물론 미첼 페레라의 경기를 다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봤던 대부분의 경기들은, 모든 경기들은 미첼 페레라가 항상 가스탱크에 문제가 있었어요. 즉 체력에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근육이 정말 많고, 그리고 흔히 얘기해서 좀 화려한, 누군가한테는 쓰잘데기 없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항상 체력이 떨어져서 1라운드만 재밌는 선수였단 말이죠. 그걸 미첼 페레이라도 의식을 했는지 약간 쉴 수 있으면 약간 계속 쉬는 느낌?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로블러와 아이포킹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뭔가 느낌이 내가 언제 지칠 줄 모르니? 내 체력이 약점이니? 일단 최대한 쉴 수 있을 때 쉬자.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로블러는 제 생각에는, 물론 해설위원도 찝어주셨지만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미첼 페레이라가 약간 바디 쪽에 데미지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쓰러진다 이 정도까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데미지는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로블로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쇼다운은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이 3라운드 마지막 부분 한 3분 정도 흘렀을 때 이 경기를 틀어서 봤는데, 두 선수의 얼굴은 이미 피가 낭자하지, 미첼 페레이라의 그 따은 머리는 다 풀려있지. 와, 정말 멋진 싸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쇼다운을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역시 재밌는 장면 나오겠다 하는데 둘의 쇼다운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 그때 둘 다 지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맥스 할로웨이와 게이치전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좀 그거에 당연히 엄청나게 역사적인 장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쇼다운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 저번에 한국 선수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김상욱 선수였나요? 그 선수도 지고 있는데 마지막 쇼다운을 원했고, 근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쇼다운은 지고 있는 선수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5대 0으로 지고 있어. 근데 한 경기가 1점이야. 근데 마지막에 좀 이거를 재밌게 하고, 그리고 강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참여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경기는 마지막 점수는 100점짜리입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쇼다운 하지 맙시다. 사실 이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받아줘서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난 이기고 있는 건데. 제발 좀 하지 말고요. 쇼다운 할 거면 제대로 좀 싸웁시다. 미첼 페레이라와 제커리 리스 그따구로 쇼다운 할 거면 쇼다운이라고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둘이 거기서 그 해놓고 서로 카운터 치려고 먼저 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진짜 너무 상남자답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 사실 이 경기 좀 언급한 이유가 미첼 페레라의 그런 부분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UFC 쇼다운이 유행하고 있는데 2.9 마냥 하지 맙시다. 예, 정말 쇼다운다운 쇼다운 할 거 아니면 하지 맙시다. 특히 지고 있는 상대는 쇼다운 요청하지 마시죠. 가운데 붙어서 발 붙여놓고 싸우자, 이거 요청하지 마세요. 진짜 짜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저는 저희가 저번 주에 프리뷰했던 세 경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패더급 랭킹 14위 데니게, 그리고 넌랭커 멜키자엘 코스타의 경기였습니다. 데니게는 제가 이거 저희도 95도 칠링을 좀 오래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희의 제3의 멤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제3의 멤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순간 저희의 제3의 멤버가 돼버린 데니게, 전 개인적으로 응원했습니다. 데니게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DWCS로 입성해서 데뷔전은 패배했지만 계속 이제 6연승 거두면서 패드급의 라이징 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케이터, 정찬성, 에밋, 모부사르에게 이렇게 패하면서, 그리고 이제 르론 머피, 로페즈, 브라이스 미첼, 그리고 핏불, 이제 이런 류의 선수들에게 패하면서 확실한 한계를 보여줬던 선수죠. 하지만 또 자기 시즌보다 하위 랭커들은 다 잡아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코스타가 만약에 데니게를 이기면 확실히 이 선수는 될 선수다. 왜냐면 정찬성,
조시 에밋, 모부사르, 디에고 로페즈, 르론모피와 같이 이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희가 약간 기대를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기가 이길 것 같다. 아마 군님은 코스타가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코스타의 킥이 워낙 무섭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수도 데뷔전에서 패배했지만 그 이후로 물론 이제 스티브 가레시에게 한 번 더 패배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5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상승세인 선수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선수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안 거는 이분이 이제 알바이노 그 백반증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되게 왕따를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때. 근데 자기가 격투기를 통해서 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이겨내서 약간 좀 확실히 좀 정이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좀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패더급이 경량급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게는 패더급에서 스몰 유닛에 속하는 선수죠. 스몰 유닛이 이제 체구가 작은 선수인데 근데 데니게 이 작은 체구로도 패더급에서 오랫동안 랭커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즉, 이 선수는 스몰 유닛으로서도 작은 체구로서도 어떻게 자기보다 큰 선수를 상대하는지 아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좋은 그리고 비교적 큰 유닛인 큰 체구의 상대인 코스타를 상대로도 초반부터 레슬링 싸움을 하면서 압박을 걸어버렸단 말이죠. 되게 좋은 전략이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킥이 좋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으면 킥거리예요. 그러면 이게 입장에서는 나는 안 닿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닿는 거리란 말이죠. 특히 이미 체구 때문에 거리가 상대방인 코스타가 더 긴데 그 와중에 발까지 쓴다? 그럼 더 길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가 처음부터 레슬링을 들고 왔을 때 되게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역시 이 선수가 작은 체구로도 살아남는 이유가 있구나. 물론 이제 이 레슬링 클린치 싸움 도중에 한번 역으로 당해요. 데니게가. 근데 뭐 금방 일어났으니까 전 이걸 뭐 당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크게 압도는 안 했지만 어쨌든 레슬링 싸움으로 주도권을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좋은 생각이다. 좋은 경기 운영이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리가 벌어진 상황에서가 문제였죠. 너무 이제 코스타가 이 레슬링을 잘 막아냈어요. 예, 물론 이 주도권은 이게 갖고 있었지만 어쨌든 끌려 내려가지 않았고 데니게 레슬링을 잘 막아내면서 이제 강제로 거리가 벌어졌죠. 이 거리가 벌어지니 이제 왜 저는 이제 그때 느꼈죠. 왜 군님이 이렇게까지 고평가를 했는지. 거리가 벌어지니까 킥이 아주 매섭더라고요. 아무리 데니게라도 쉽게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킥이 너무 좋았고 확실히 킥거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었어요. 예, 데니게는 아무래도 리치가 짧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할 때마다 킥이 너무 잘 들어오니까 잘 못했고 근데 이 레슬링 싸움에서 딱 붙었을 때 그 차이를 상쇄하느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주도권을 갖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압도를 못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좀 데니기가 말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죠. 초반에는 좀 레슬링 싸움을 잘 가져가나 했지만 계속 막히고 킥싸움에서는 답을 못 찾고 그래도 한번 붙었는데 그걸 상쇄했느냐? 못했고 저는 이제 KO 장면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스피닝 휠킥으로 KO를 시켰잖아요. 저는 사실 그 타이밍에 나올 줄 몰랐어요. 예. 제가 데니기였어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타이밍에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나왔고 결국 데니기는 패배는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KO 패는 없었거든요. 커리어 첫 KO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많은 탑 컨텐더들이 데니기를 잡을 때 다 판정으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코스타가 이렇게 잡은 거 보니 뭐 이게 운이든 떠나서 확실히 충격적이고 이 선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 선수가 이기고 나서 이제 디에고 로페스를 콜아웃했어요. 근데 이제 해설위원 캐스도 얘기했지만 너무 높은 별을 언급했고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현장에 있으니까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설마 자기도 디에고 로페스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데니게 우리 제 3의 멤버가 졌는데 얼굴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잘 치료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데니게는 경쟁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계도 한 번 더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경기 웰터급 랭킹 12위 제프닐 그리고 넌랭커 우로스 메디치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프닌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이제 안 할게요. 우르스 메디치 얘기를 했는데 이 선수도 이제 UFC에서 21년도부터 9경기 6승 3패를 기록한 꽤 잔뼈 있는 선수였죠. 제가 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앞서 얘기했던 이제 코스타 멜키잘 코스타가 널랭커긴 하지만 현재 5연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데니기를 받을 만해요. 근데 이 선수는 6승 3패 좀 약간 애매한 기록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 애매했던 거는 상대한 선수 중에 네임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린 터너 웰터급 시절에.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제일런 터너에게 1라운드 서브미션 패배 당했거든요. 물론 이제 2연승 중이긴 한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걸 고작 2연승 해놓고 랭킹 12위 제프니를 만난다? 잘 모르겠다 라고 제가 언급하면서 제프니의 승리를 예상한다. 이 선수는 애매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격알 모셨네요. 일단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흔하지 않았어요. 사우스포 선수들 간의 대결. 예, 아무리 요즘 저희가 양손잡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특히 MMA에서는 스위치 스탠스가 기본이라고 해도 사우스포의 대결은 좀 흔하지 않거든요. 이게 사우스포들이 경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좀 신기했어요. 이제 저희는 보통 오소독스가 많다 보니까 서로 왼쪽으로 돌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제 오른쪽으로 도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 좀 흔치 않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일단은 서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경쾌하게 돌아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닐이 좀 더 압박하는 그림새긴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한 명이 먼저 압박하면 상대방이 빠져주고 그 상대방이 다시 압박하면 빠져주고 이런 이제 인앤아웃 싸움. 저는 이런 걸 보통 이제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한 명이 압박하면 같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빠져주다가 한 명이 압박하면 빠져주고 이제 아무래도 1라운드다 보니까 서로 좀 탐색하는 의미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와중에 닐이 좀 더 압박하는 느낌이었다. 6대4, 7대3 정도. 근데 이제 닐이 압박할 타이밍에 메디치의 뒷손 카운터가 들어갔죠.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제프닐이 그로기에 몰렸고 그로기에 몰리니 이제 계속 밀려나잖아요. 케이지까지. 근데 계속 케이지에 밀려날 수만 없으니 제프닐이 같이 공방을 펼쳤죠. 처음으로. 이번 경기 처음으로 공방이 펼쳐졌는데 이제 그 공방에서 다시 한번 뒷손이 크게 나오면서 KO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제프닐 리액션 맛집이었다. 정말 경쾌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사실 약간 이렇게까지 쓰러질 펀치 없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두 번째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확실히 강한 펀치긴 했는데 처음에는 오 약간 확실히 좀 리액션 맛집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우로서 메디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커리어 통틀어서 UFC 커리어가 아니라 모든 격투기 커리어 통틀어서 15경기 동안 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기면 이겼고 지면 졌지 판정은 없었던 이 선수 자신의 15경기 동안 판정이 없는 그 기록이 16경기로 늘어났습니다. 화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아까 이제 멜키잘 코스타 그리고 자코비 스미스랑 비슷하게 처음 보는 선수인데 1라운드에 너무 빠르게 초살 KO가 나면서 경기가 끝나면서 이 세 선수들의 전체적인 경기의 실력을 볼 수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했어요. 물론 이게 빠른 시간에 KO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 화끈하고 재밌었지만 또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신인 선수들, 뭐 신인 선수들은 아니지만 처음 본 선수들의 기량을 좀 더 보고 싶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당연히 UFC 한 명의 팬으로서 피니시가 나면 당연히 재밌죠. 그만큼 화끈하니까. 근데 한 2라운드쯤 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 세 선수 다 다음 경기가 기대되긴 해요. 그러면 저는 이번 UFC 파이트 나이트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들급 랭킹 3위 션 스틸랜드와 랭킹 4위 앤서니 헤르난데즈의 경기였는데요. 제가 여기서 풀 순 없지만 제가 사실 션 스틸랜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풀 텐데 이걸 듣게 되면 왜 제가 션 스틸랜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션 스틸랜드 좋아합니다. 예, 재밌잖아요. 이런 캐릭터 필요하고 물론 가끔 과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션 스틸랜드의 의견들을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밌잖아요. 이런 선수도 있어야 되고 특히 저는 이제 복싱을 좋아하기 때문에 션 스틸랜드 경기가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수준 높은 복서라고 생각해서 되게 재밌게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3000% 빠지긴 했는데 다시 경기로 돌아오자면 앤서니 헤르난데즈도 갑자기 이제 엄청난 하입을 받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그 얘기는 했어요. 앤서니 헤르난데즈 너무 고평가받고 있다. 랭킹이 너무 짧은 시간에 확 올랐다. 그리고 그 확 오른 거에 명분이 많이 없다. 왜냐면 사실 제가 조슈아 반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조슈아 반 같은 경우는 넌랭커에서 브루노 실바를 잡고 랭커가 됐어요. 물론 랭킹 15위인가 14위 꽤나 하위 랭커였죠. 그런 상황에서 브랜든 로이발 랭킹 1위 브랜든 로이발을 만났고 그 브랜든 로이발을 이기면서 이 선수 역시 수직 상승했죠. 근데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랭킹 1위를 이겼다는 거. 근데 저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르난데즈가 마지막 경기가 로만 돌리제예요. 그때 헤르난데즈의 랭킹은 랭킹 10이었고 로만 돌리제의 랭킹은 랭킹 9위였단 말이죠. 근데 고작 6개월 사이에 경기를 한 번도 안 가졌는데 랭킹 4위가 돼버렸어요. 전 이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 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경기에는 레벨 차가 있을 거다. 스트링랜드는 천천히 올라왔고 지금 꽤 챔피언도 했고 탑 컨텐더로서 꽤 오랫동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한 2, 3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둘 사이에 랭킹 차는 하나밖에 안 나지만 둘 사이의 레벨 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이 경기를 얘기하기 전에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그거였죠. 에릭 닉식이 과연 돌아올까? 에릭 닉식이 과연 션 스트링랜더 계속 할까?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좀 외부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션 스트링랜드가 DDT와 2차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에릭 닉식이 공개적으로 스트링랜드를 비판했고 뭐 전 좀 더 비난에 가깝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비판했고 션 스트링랜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서운해하고 약간 똑같이 이제 받아쳤죠. 심지어 션이 그런 얘기까지 했죠. 저는 나는 닉식을 좋아하고 우리는 여전히 친구이겠지만 내 코너를 봐줄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이별을 얘기하기도 했는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 한 달 전 인터뷰에서 에릭 닉식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자답게 풀어냈다. 우리 둘 다 남자답게 풀어냈고 나도 그 상황에서 많은 점을 배웠다. 일단 원인은 둘 다 소통이 부족했고 나도 이제 아버지 건강 문제와 이제 긴 시간 동안 출장을 나와 있으니 이제 집을 떠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캠프를 하니까 긴 출장 동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테인랜드의 코너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에릭 닉식이 스테인랜드 코너에 있는 걸 보고 좀 있네?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인터뷰를 했었더라고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션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의 시점에서. 모두가 보셨겠지만 션의 잽이 진짜 예술입니다. 제가 사실 션 스탠린드 경기를 보고가 아니라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좀 잽 싸움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많이 해요. 복싱을 할 때. 왜냐면 저는 좀 뭐 막 한 방 한 방 이런 것도 당연히 재밌지만 저는 좀 잽 싸움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요즘. 특히 제가 요즘 잽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이 션 스탠린드의 잽 싸움은 정말 보고 배울 점이 많았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경이롭다라는 수준이 될 정도로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플러가 타격가를 상대로 그냥 압박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좀 근데 그렇게 느낄만 해요. 왜냐면 타격가들이 보통 레슬러들한테 당해온 게 그 레슬러들의 무한 압박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속 당해왔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션브리드와 리온 에드워즈 전도 그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코너 맥그레거와 합입전도 그랬고 근데 이게 사실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션 스테이랜드처럼 저렇게 계속 잽을 걸어주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을 뿐더러 쉽게 전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잽이 그냥 저희가 툭툭 던지니까 당연히 오버핸드나 카운터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위력이 약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잽 한 번씩 맞을 때마다 정신 없긴 합니다. 어쨌든 맞기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거니까 생각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아마 스파링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처음 딱 잽 맞으면 오우 정신 못 차리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1라운드 중반부터 앤서니 헤란데즈가 갑자기 치고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거리가 좁혀졌죠. 그 전까지만 해도 스트링랜드 계속 잽으로 거리를 두고 이제 붙을 것 같으면 뒤로 빠져주고 사실 스트링랜드의 푸더크가 진짜 좋은 편이에요.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되게 실리적이고 제가 축구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마 말디니 선수를 아실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말디니가 사실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태클을 안 하기로. 예. 그러면서 이제 말디니가 했던 얘기가 사실 태클을 안 하는 게 가장 수비를 잘하는 거다. 그 이야기는 즉슨 뭐냐? 태클은 최후의 보루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기엔 멋있지만 사실 태클을 안 하고 태클을 할 거리에 미리 가 있으면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스테인랜드 역시 화려하지 않을 뿐이지 워낙 쉽게 하니까 간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 션 스틸랜드의 푸더크는 정말 좋은 편입니다. 보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푸더크에 계속 당하고 거리를 못 잡던 앤서니 헤르난데즈가 이제 대줄 거 대주면서 처음으로 이제 거리가 좁혀졌는데 사실 그때 기회를 살렸어야 됐어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앤서니 헤르난데즈가 54번의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면서 이게 미들급 최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테이크다운 성공도 아니고 시도가 나온다? 이거는 절대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근데 그 와중에 오래 붙잡아 놓지도 못했다? 아니 애초에 붙잡아 놓지를 못했죠. 예, 시도만 한 거니까. 이거는 앤서니 헤르난데즈에게 전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앤서니 헤르난데즈가 1라운드 후반부터는 이제 계속 맞고서도 들어가면서 초반보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긴 했어요. 그리고 그랬어야만 했고요. 근데 이제 션 스테인랜드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잽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큰 공격을 하게 되면 자세가 무너져요. 아까 제가 AI 얘기도 했지만 이 저희가 잽이 가장 효율적인 이유는 이 큰 공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스탠스, 복싱은 넘어지면 안 되는 스포츠잖아요. 이제 MMA랑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정적인 스탠스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공격 중 하나거든요. 잽 자체가. 그래서 큰 공격을 안 한 건 되게 좋았어요. 그냥 큰 공격하면 자세만 무너지고 자세 무너지면 특히 앤서니 헤르난데즈 같은 그래플러에게는 그래플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기회. 예.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스틸랜드의 푸더크가 정말 좋아서 계속해서 피해줬고 앤서니 에르난데즈가 계속 압박을 해도 거리를 두면서 뒤로 빠지다가 이제 케이지에 닿을 것 같으면 등이 닿을 것 같으면 계속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잘 도망갔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한 푸더크가 좋다는 장면 중에 하나죠. 증거 중에 하나인데 저 사실 여기서 이제 푸더크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푸더크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에르난데즈가 너무 못 잡은 것도 있어요. 에르난데즈의 푸더크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이드 커팅을 해줬어야 돼요. 제가 션스틸랜드의 푸더크를 잡을 수 있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뒤로 올리면 왼쪽으로 빠져줬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1라운드 특히 후반부터 2라운드까지는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그러면 에란데지가 이걸 잡아서 중간에 사이드 커팅을 해줬어야 돼요. 이걸 한 번이라도.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계속 직선적으로만 전진하고 직선적으로만 전진하니까 스틸랜드는 딱 어느 정도 자기가 예상해놓은 딱 거리에 다다르면 옆으로 빠져야겠다 하고 왼쪽으로 빠지고 심지어 좌우로 빠져준 것도 아니고 계속 왼쪽으로만 빠져줬어요. 이게 특히 오소독스들이 왼쪽으로 빠진단 말이죠. 이게 복싱도 그렇고 자신의 앞손 방향으로 빠져줘요. 내가 왼손이 앞에 있으면 왼쪽으로 빠지고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지고 이게 있는데 되게 텍스트북, 되게 교과서적인 움직임인데 이거를 못 잡아준다? 이거 말이 안 돼요. 3라운드부터는 스트링랜드도 제 사정거를 좀 가깝게 두기 시작하거든요. 초반에는 앤서니 헤르난데즈가 좀만 가까워져도 바로 거리를 빠지면서 거리를 리셋시켰는데 3라운드부터는 상대의 움직임이 읽히면서 훨씬 가까운 거리까지 허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허용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스트링랜드가 이제 그걸 이제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비유하자면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원래는 50cm 에르난데즈와 션 스틸랜드가 50cm만 붙어도 스틸랜드가 바로 빠져서 1m라는 거리를 다시 세팅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얘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겠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선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직선으로 움직이다 왼쪽으로 빠지면 그 사이드 커팅을 안 해주는 걸 알아버리니까 3라운드 특히 2라운드 후반 3라운드부터는 50cm만 붙어도 빠져줬던 걸 예를 들면 30cm까지 그냥 두는 거죠. 어차피 난 도망칠 타이밍을 알고 얘가 어디로 올 줄 아니까 굳이 50cm에서 빠질 필요 있어? 한 30cm만 돼도 빠지자. 굳이 일찍 빠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거리가 좁아지면 사실 앤서니 헤란데즈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 션슬랜드가 자신이 있으니까 안 빠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난타전이 나오기 시작했죠. 3라운드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KO가 터져버린 거죠. 전 이 KO가 약간 당연히 션스틸랜드도 약간 놀랬고 운이 좋았다고 느끼지만 전 여기서 기인했던 거라 생각해요. 션스틸랜드가 어느 정도 순간부터 일부러 안 빠지는데 저는 그게 에르난데즈가 거리를 잘 잡아서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니라 션스틸랜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안 빠졌기 때문에 그 공방이 나올 수 있는 거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잘 얘기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션스틸랜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경기 운영이죠. 션스틸랜드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후로 아무래도 다리에 좀 제가 후유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많이 없어요. 해봤자 딥킥, 레그킥 정도? 그리고 타격 자체도 필리쉐를 하면서 큰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잽 정도밖에 저희가 모두 알잖아요. 스틸랜드 경기 운영을. 근데 그럼에도 잘하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옵션 외의 것을 안 써도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가위바위보로 따지면 저는 주먹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주먹밖에 없는 걸 알아요. 그럼 사실 잡기 쉽잖아요. 근데 심리전으로 계속 거는 거예요. 내가 주먹만 내도 되게끔. 약간 비유가 좋았던 것 같네요. 예. 이게 션 스틸랜드의 싸움이에요. 그게 션 스틸랜드의 경기 운영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게 나왔죠. 딱 붙을 것 같으면 딥킥으로 거리 밀어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깨달은 거죠. 얘 직선적으로밖에 안 오네? 사이드로 내가 왼쪽으로 빠지는데 이거 하나 캐치 못하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붙어도 되겠다. 이런 이제 바로 이 경기 운영적인 걸 바로 깨달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적어도 본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되면서 스틸랜드가 다시 주가가 올랐죠. 사실 DDP전에서 패배하고 나서 약간 좀 원래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또 이겨줘야 돼요. 근데 이제 DDP전에서 좀 상남자스럽지 못한 모습도 보였고 어쨌든 져서 약간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 또 이기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했고 바로 치마이프 콜아웃했죠. 실제로 치마이프와 경기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뭐 DDP가 아마 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워낙 처참하게 졌기 때문에 완패했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면 정말 재밌겠네요. 예, 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자트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과연 션의 이 잽 싸움이 어디까지 통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제가 이번 썸네일에도 해놨지만 역시 UFC 그리고 백악관에는 션 스틸랜드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UFC 파이트 나잇 리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사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커피를 갑자기 오랜만에 마시면서 좀 텐션이 올랐고 또 혼자가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3부에서 UFC 파이널 모레노 vs 카바나 이벤트 경기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는 이번 주 UFC 파이널이 열릴 멕시코 시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3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UFC 파이널 모레노 vs 카바나 이벤트를 간략하게 좀 프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메인 이벤트 브랜든 모레노와 로너 카바나 경기만 프리뷰하려 했는데요. 조금 익숙한 얼굴들, 이름들이 있길래 쉽게 지나치지 못해서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트급 넌랭커들의 싸움인데요. 다니엘 젤 후버와 킹 그린의 경기입니다. 다니엘 젤 후버는 저희가 한번 리뷰랑 프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DWCS로 입성을 해서 비록 데뷔전에서 패배를 했지만 3연승을 거두면서 완전히 반등에 성공을 합니다. 이 3연승이 또 그냥 3연승이 아니라 이 3연승 구간 동안 두 경기가 파이트 오브 나잇에 수상할 정도로 이 선수가 이제 명승부 제조기인데 그 노고를 인정받아 UFC 318에서 마이클 존슨을 만났는데 바로 고춧가루 제대로 뿌려집니다. 마이클 존슨의 핸드스피드에 완전히 말리면서 베테랑이 왜 까다로운지 제대로 경험을 했고 이제 그 하이비 살짝은 꺾인 상태인데 이번에 또 다른 베테랑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는 저희가 유독 언급을 많이 한 것 같네요. 킹그린, 구 바비그린, 현 킹그린을 만나게 됩니다. 킹그린은 뭐 이제 저희가 하도 많이 언급도 하고 이제 워낙 네임드다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제일린 터너, 핀블렛, 루피 모두에게 1라운드 초사를 당하면서 이제는 과거의 영광을 찾는 베테랑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루피전에서 그 멋있는 스피닝 라운드하우스 킥을 당하고 나면서 이제 이미지까지 잃어버렸죠. 뭐 워낙 좀 멋있는 KO기도 했고 또 진짜 맛집 진짜 만나게 쓰러지긴 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25년도 마지막 UFC 대회에서 깁슨을 상대로 절전이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는 일단 멈춘 상태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킹그린이 베테랑으로서 다시 한번 제루버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릴지 아니면 제루버가 이미 한번 당해봤잖아요. 마이클 존슨에게 왜 베테랑이 까다로운지 이번에도 만약에 또 베테랑의 그런 경기 운영에 밀려서 진다? 특히 킹그리든 경기 운영이 장점이 없는 선수인데 그럼 제루버는 더 높이 올라갈 그런 포텐셜이 잠재력이 없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를 보실 때는 이거를 한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로 생각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기대가 되고 다음 주에 군님이 오시면 같이 리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도 제루버가 이길 것 같다가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벤텀급 랭킹 9위 말론 베라와 랭킹 10위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의 경기입니다. 사실 두 선수 다 이제 할 말이 많은 선수인데 일단 말론 베라부터 얘기하면 말론 베라가 이제 조지 알도에게 패한 직후에 에드가, 로폰트, 도미닉 크루즈 등 굵직한 선수들을 잡아내면서 4연승을 기록해요. 물론 그 돌풍이 샌드에이건에게 져서 막히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돌풍이었죠. 그리고 샌드에이건에게 패배한 그 다음 경기에서 상대적인 하위 랭커인 무뇨지를 잡아내면서 반등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경기를 이겨냈다고 뜬금없이 샌드에이건보다 먼저 타이트샷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말론베러가 이뻐서일까요? 애석하게도 그럴 리 없죠. 그 시기에 우리 백사장님의 양아들 션 오말리 진정한 나무 위의 거북이 션 오말리가 알저메인 스털링을 잡으면서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어전 상대로는 션 오말리에게 UFC에서 첫 패배를 그리고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말론베라를 상대로 붙여줍니다.
야, 얘가 옛날에 너 괴롭혔어? 오케이, 바로 붙여줄게. 이번에 너가 괴롭혀봐.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베라가 챔피언 타이틀 샷을 받게 되고, 우리 아들 션 오말리의 세탁기로 활용되고 말죠. 예, 경력 세탁기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슨 피게레도와 자하비에게 패하면서 현재 3연패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맘대로 챔피언샷도 주고 이랬는데 3연패 해버리고 이제 세탁기 다 돌려줬잖아요. 쓸모없잖아요. 바로 UFC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신예에게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이제 랭킹 10위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인데요. 이 선수도 좀 할 얘기가 많아요. 작년 9월에 열린 UFC 파이트나잇 디에이고 로페스와 재앙 실바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였던 그 대회에서 그 로페스가 재앙 실바에게 되게 멋있게 스피닝 엘보우를 하면서 그 잡았던 되게 멋있는 경기 있잖아요. 그 대회의 코메인 이벤트는 원래는 로펀트와 로사스 주니어가 경기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로사스 주니어가 갑자기 늑골 부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UFC 두 경기 만에 랭킹 9위 로펀트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원래 이 선수가 언더카드였나? 메인 카드 첫 번째 경기였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쾅리 선수와 경기가 예정돼 있었는데 로사스 주니어가 갑자기 빠지게 되면서 대체 선수로 로펀트의 상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쾅리 선수가 이제 상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쾅리 선수의 상대는 산티아고 루나라는 선수가 대체 선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산티아고 루나 선수에게도 데뷔전이었는데 이 경기 또 이겨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쾅리 선수만 불쌍한 경기였죠. 날이었죠. 이 선수의 또 특이한 이력 중 하나는 이 선수가 의사 출신이라는 점. 예, 심지어 정형외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닉네임도 닥터인데 참 세상이 불공평하네요. 예, 그쵸? 로퍼트 경기 리뷰도 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뭐 이 선수가 임팩트가 있었다 없었다 얘기를 떠나서 종종 이제 대체 선수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기기도 해요. 뭐 조슈아반도 갑자기 브랜드 잡았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대체 선수로 들어온 사람도 힘들지만 갑자기 상대가 바뀌는 상대의 입장도 당연히 힘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르티네즈의 경기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이 경기는 제가 쉽게 픽하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두 선수 다 물론 말론 베라는 알긴 알지만 워낙 폼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마르티네즈가 그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과연 그게 진짜 모습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티네즈를 뽑겠습니다. 예. 좀 그 당시에 그래도 꽤나 탄탄한 기본기를 갖췄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UFC 파이널 메인 이벤트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플라이급 랭킹 6위 브랜든 모레노와 랭킹 15위 러너 카바너의 경기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카바노라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편집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만약에 카바노라고 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바나 하면은 제가 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준비하면서도 계속 실수했던 게 계속 제가 존 카바나라 그래요. 존 카바나가 누구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코너 맥그레거의 코치입니다. 예, 션 스틸랜드의 코치가 에릭 닉식인 것처럼 이제 코너 맥그레거의 코치가 존 카바나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분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그 코너 맥그리거가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그분이 썼던 책인데 꽤나 인상 깊게 읽었어요. 무슨 뭐 제 인생 책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꽤 재밌게 읽어서 좀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계속 제가 프리뷰 준비할 때도 존 카바나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이거 제가 나름대로 좀 준비하거든요. 이거 쓸 때도 로너 카바나라고 써야 되는데 계속 존 카바나라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점은 만약에 제가 존 카바나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브랜든 모레노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뭐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아시죠? 피게레도와 전설적인 라이벌리. 그 라이벌리 끝에는 결국 모레노가 타이틀을 쥐고 있었고 피게레도는 그렇게 벤턴급으로 올라갔고 나이도 젊은 모레노가 장기 집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1차 방어에서 판토자에게 패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브랜든 로이발에게도 패배하면서 브랜든 모레노의 장기 집권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죠. 저를 포함해서. 물론 이제 그 2연패 다음에 알바지와 스티브 얼색을 잡아내면서 다시 타이틀전을 향해 정조준 하나 했으나 작년 11월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성 타이라 타치로에게 패배하면서 오히려 타치로가 타이틀샷을 받게 됐죠. 사실 저는 그 경기를 만약에 타이로 타치라 대신 모레노가 이겼으면 전 모레노가 타이틀샷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아쉽게 됐죠. 타이로 타치로에게 지자마자 바로 한 자릿수 랭킹권
그 당시 랭킹 8위 아수 알마바이프와 경기를 확정하면서 제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 약간 빠르게 돌아오는 감이 있다 라고 제가 우려를 좀 표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급하게 돌아온 느낌이긴 해요. 좀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 타이로 타치로랑 마넬캅 그리고 만약에 판토자까지 돌아오면 이미 1차, 2차, 3차 방어 상대는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조슈아 반이 이긴다는 건 아닙니다. 제 말은 이 대기 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3등까지. 그러면 최소 1년, 그 1년 반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면 이 세 경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4경기째까지 돌아오려면 아무리 빨라야 1년 반인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휴식기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 휴식기라는 게 꼭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이 한계? 어쨌든 2연패에서 약간 한계를 보였고 타이라 사치로에게 지면서 한계를 보인 건 맞잖아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돌아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리고 브랜든 모레노가 워낙 이 자신의 내구성을 믿어서 그런지 난타전을 즐겨하고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많이 맞는 편이긴 하잖아요. 거기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해서 승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급하게 돌아오는 것보다 충분한 휴식기를 갖길 바랬는데 오히려 이제 브랜든 모레노는 이 생각을 했나 봐요. 판토자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 타치로와 마넬캅 앞서 나가지 못한다. 대신 적어도 이 두 선수와 판토자 사이에는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당시에. 뭐 판토자가 이렇게까지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이 경기가 지자마자 거의 한 2주인가 3주 만에 바로 이 경기를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저는 좀 이제 우려를 표했고 하필이면 경기 3주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아수 알마바이프가 상대방이었던 아수 알마바이프가 손부상으로 빠지면서 로너 카바나가 대체 선수로 투입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김이 빠져버렸죠. 이게 진짜 모레노 입장에서도 물론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얻을 게 없는 싸움이에요. 랭킹 8위 알수 알마바이프를 잡으면 그나마 좀 그래 나 한 자릿수 랭킹 잡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랭킹 15위란 말이에요. 로너 카바나가. 이 선수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경기를 이기면은 본전이고 지면은 진짜 잃을 게 많아요. 그래서 모레노 입장에서는 급하게 돌아온 게 결과론적으로는 더 독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돌아왔는지 알겠지만 더 돌아온 게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고 이제 로너 카바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모레노에 비하면 확실히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 선수가 꽤나 신인입니다. UFC 전적이 3전 3경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경기가 다 유튜브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선수의 경기는 메인 카드에 했던 경기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선수가 영국 사람인데 심지어 리온과 션브리드가 열렸던 자신의 고향 영국 대회에서조차도 언더카드였어요. 이 선수가 그런 선수입니다. 이 경기가 이제 3월 1일에 열리는데 사실 원래 이 선수가 3월 15일에 브루노 실바와 경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 경기마저도 언더카드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바로 취소하고 이 경기에 숏 노티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만도 한 게 브루노 실바보다 훨씬 더 상위 랭커고 브랜든 모레노는 심지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첫 메인카드 경기가 메인 이벤트인 셈이에요. 원래 브루노 실바와의 경기가 언더카드였잖아요. 근데 바로 메인 이벤트 갈 수 있으면 안 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숏 노티스로 들어와야죠. 어쨌든 3월 15일까지 몸도 어느 정도 준비해놨겠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브루노 실바 상대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체 선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선수가 찰스 존슨인데 찰스 존슨의 직전 경기는 로너 카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존슨이 로너 카바나를 2라운드 TKO로 잡아냈습니다. 저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찰스 존슨에게 모레노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찰스 존슨이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얽히고 얽힌 사이가 돼버렸습니다. 찰스 존슨은 로너 카바나를 이겼지만 오히려 로너 카바나의 대체 선수로 들어가는 심지어 언더카드입니다. 좀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약간 김이 빠진 건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로너 카바나는 랭킹 15위이긴 하지만 이 세 경기가 모두 언더카드였기 때문에 진짜 모레노 입장에서는 이겨야 본전인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녹음한 거는 처음이라서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편집을 하다가 만약에 너무 들어주기 힘들다 저 스스로도 라고 하면 이번 에피소드는 뭐 그냥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혼자 떠든 셈이 되겠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저도 당연히 제가 부족한 거 당연히 알고 있고 군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오버한 것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군님과 함께 제가 오늘 프리뷰했던 UFC 파이트 나이트 리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 맥스 할러웨이와 군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인 찰스 올리베라의 경기가 메인 이벤트로 예정되어 있는 UFC 326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